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 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오늘 특검에 낼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의원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했습니다. 오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상호관세 유예기한 연장은 없다며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오늘 다시 출석하라고 했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 등을 고려하면 촉박하다면서 7월 3일 이후로 소환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특검은 일정을 하루 늦추면서도 내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 최민성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일을 내일인 7월 1일로 다시 통보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출석 일정이 촉박해 건강과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다만 출석일을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의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토요일 1차 조사에 출석한 뒤 15시간 만에 귀가한 윤 전 대통령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설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특검은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며 당장 오늘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일정을 하루 늦춘 특검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특검은 2차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의결 과정 등을 캐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2차 조사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2차 소환 날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건 물론이고요. 특히 경찰이 직접 신문에 나서는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특검에 적법 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는 임의 수사 원칙과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하며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 측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을 주도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에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한 박창환 총경의 조사 참여를 문제 삼은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고 고발 대상이기도 하다며 가해자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물은물인데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표현과 함께 박 총경의 조사 참여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압수수색에 경찰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조사는 안 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선 공수처 수사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를 흔든 전력이 있는 만큼 특검이 초기부터 강경 대응에 나섰던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이 6개 부처 장관과 2개의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검찰개혁을 맡을 법무부 장관에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행안부 장관에 오선 윤호중 의원, 기재부 개혁을 이끌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습니다. 먼저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사법개혁의 선봉을 맡을 법무부 장관에는 오선 중진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가까이 인연을 맺었습니다. 대통령과 신뢰가 깊은 정 의원을 등용한 건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개혁을 뒷받침할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오선의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를 총괄하며 당내 전략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습니다. 기재부 예산실장, 정책조정국장을 지낸 전통 관료로 새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5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남은 두 부처의 장관 내정자도 후보자 물색과 인사검증 절차만 마무리하면 지체 없이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 교수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어 경제 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공직에 복귀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국토 대전환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성공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당일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사진으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투자를 통해 주주인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다주는 선순환 경제 구조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경제 관료들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원들입니다. 세계 1등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가, 혁신을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최우선 과제론 민생 경제를 꼽으며 생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수 결손 대책과 관련해선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 3특을 국토 공간의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메가시티 정책을 펼쳐볼 무대가 마련돼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다시 도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K방역의 상징으로 꼽히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고 통상과 에너지를 담당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엔 관료 출신 기업인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낙점됐습니다. 민과 관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를 발탁하는 실용주의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방역 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전사 K방역의 상징으로 불렸는데 지난 2022년 질병청을 떠난 뒤 3년 만에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에 합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문가로서의 정책 수용과 소통 능력을 인선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 당시 국민을 안심시키고 방향을 제시했다는 국민들의 다양한 추천 사유가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당시 배우자가 마스크 등 관련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청문회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과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경제관료로 일한 것은 물론 기업에서 실물 경제를 경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성장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적임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민관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유임이 결정됐는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진용도 완성됐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을 이끌 민정수석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번에도 검찰 출신인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우광수 전 수석이 물러난 뒤 후보자를 물색해왔던 민정수석 자리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봉 전 차장은 요직을 거쳤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되면서 2019년 검찰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사건 하나하나를 정상과 성의를 다해 처리하고 겸손, 배려, 경청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또다시 검찰 고위직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게 되는 셈입니다.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검찰 개혁도 잘 이끌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봉 후보자가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검찰 내외부의 신망이 두텁고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며 검찰 개혁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을 확대 개편해 국민 통합과 갈등 조정을 맡을 경청 통합수석에는 전성환 세종교육청 비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고 국정원 차관급 자리에는 이동수 1차장, 김호웅 2차장, 김희수 기조실장을 임명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 중인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7월 3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인준안을 표결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을 위해 여야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첫 총리도 여야가 새 정부 안정화를 위해 합의로 인준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오늘 본회의 개최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후보 검증이 끝난 만큼 본회의 개최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본회의는 일단 저희가 총리 인준 건으로 해서 요청한 것은 사실이고 그 의장실을 압박해서 내일 꼭 열어달라 이런 스탠스보다는 7월 4일 이전에 그 추경안 처리할 때 같이 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국민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우기면 그만이라는 선례를 남겼다며 청년, 탈북민 등 국민청문위원들과 검증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사실상 총리 인준을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국민청문회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형성, 그리고 학위 취득, 또 논문 표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부 초기 국정 주도권을 두고 벌이는 여야의 심겨루기에 합의 인준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대통령실 추가 인선 관련해서 정치부 이지율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기자. 법무부 이 장관의 정성호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번 인사 배경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법무부, 행안부 모두 예민한 개혁 과제를 갖고 있죠. 예. 이 부처 수장으로 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미들맨을 인선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선 의원인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로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출마했던 2017년 대선부터 이 대통령을 도와오며 사석에선 형님, 동생 호칭을 쓸 정도로 막역한 사이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윤 후보자 역시 오선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지난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앞장서는 등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무게감과 안정감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검사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아무래도 이 검찰개혁에 좀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봐야겠죠. 네, 봉욱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9기로 이 대통령보다 한 기수 아래인데요. 대표적인 검찰 기획통 출신으로 법조계에선 상당히 신망이 두터운 인사입니다. 예.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면서도 바깥으로 크게 튀지 않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검찰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봉수석의 스타일이 묻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정 후보자와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 핵심인 수사 기소 분리에 총대를 메고 이를 봉수석이 뒷받침하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네, 이제 첫 내각 인선이 거의 완료된 건데요. 현역 의원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포함된 게 눈에 띕니다. 네, 18명 중 8명 지금까지 발표된 장관 인선에서 현직 여당 의원이 지명된 숫자입니다. 지난 정부 1기 내각에서 문재인 정부 5명, 윤석열 정부 4명이 등용된 것과 비교하면 2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김대중 정부 첫 내각에서 현직 의원 10명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최대 수준인데요. 대통령과 오래 손발을 맞추며 국정 철학을 공유해왔다는 점에서 부처를 강하게 장악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의원직을 달고 내각에 입성하는 만큼 행정부 견제가 그만큼 약화될 거란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의 장관 인선을 좀 종합해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의원들이 많이 포함됐고 또 거기에 더해서 기업인 출신들도 지금 많이 중용이 되고 있거든요. 여당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여당은 6개 부처 내각 발표에 국정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시에 정책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두루 높은 분들을 모셨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내각을 꾸리는 데 있어서 실력과 능력을 중심에 두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인재들을 인선하고자 한 대통령의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성호, 윤호중 후보자 지명 관련해선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국회 입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아무래도 좀 반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은 능력도 원칙도 없는 보은 인사이자 국정 신뢰 붕괴 인사라고 반발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만 앞세운 장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입법과 국정의 균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들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건 대한민국을 의원 내각제로 착각하는 행태입니다. 일부 장관 내정자를 겨냥해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과 경력을 쌓기 위한 출마용 장관이란 평가까지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회 상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회 주요 일정 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 전인 오는 3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예. 총리 인준 동의안은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야당 동의 없이도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 질의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내일 예산 소위를 가동해 오는 3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사 의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한 주 시작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지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휴일이었던 어제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찜통더위를 보였습니다. 경주는 37도를 넘기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다와 계곡엔 더위를 피하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본격적인 피서철을 방불케 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모터보트가 끄는 낙하산을 타고 바다 위를 나는 패러세일링은 보기만 해도 찜통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백사장에는 파라솔이 빼곡히 자리 잡았습니다. 찌는 더위에 피서객들은 바다에 몸을 내던지고 신나게 물장구도 칩니다. 아이들은 모래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경포해수욕장은 개장 이틀 만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비도 안 오고 날씨도 너무 좋고 약간 휴가 온 기분이어서 너무 좋아요. 7월 중순이 돼야 붐비던 상강계곡에도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찜통더위에 아직은 차가운 물은 오히려 더 반갑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에 뛰어들고 녹음이 더 짙어진 산자락 그늘에 있으면 더위는 저만치 물러갑니다. 밖에서 밥 먹는 순간부터 땀이 흐르기 시작해서 너무 더웠는데 이렇게 가족과 함께 밑으로 계곡에 내려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여름은 지금 있고 겨울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여름꽃의 여왕으로 불리는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관람객들은 숲길을 따라 펼쳐진 8km의 분홍과 보랏빛 꽃길을 걸으며 6월의 마지막 추억을 남깁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전국에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올여름 첫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잠 못 드는 밤도 곳곳에서 많아질 전망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 곳곳에 소나기와 장맛비가 내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20mm의 강수가 쏟아지고 곳에 따라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되지만 더운 날씨를 식히기는커녕 더욱 무덥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습도가 올라가면 강한 햇볕에 달궈진 공기가 쉽게 식지 않아 밤 최저기온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전국이 열대야 영향권에 접어들 걸로 보이는데 서울에서도 오늘 밤 올여름 첫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열대야 발생 일수는 최근 꾸준히 늘어 지난해 48일에 달했습니다. 낮에도 한증막 더위가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로 예보됐고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입니다. 비 소식이 없는 2일부터 주말까지는 폭염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기상청은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효된 폭염특보가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점차 확대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당분간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노약자와 임산부는 온열 질환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왔던 무주택자들이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에 발목을 잡히게 됐습니다. 잔금 대출 역시 6억 원까지만 가능하게 해 준비해야 할 돈이 늘어난 건데 현금 부자들만 웃게 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서울 송파구의 한 후분양 아파트. 예상 분양가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15억 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10억 원 이상 낮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곳입니다. 그거는 잘 몰라요. 좀 가깝게는 될 것 같습니다. 한 10억 차이 납니다. 하지만 다음 달로 잠정 예정된 분양을 앞두고 자금 마련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당첨 시 연말에 잔금을 치를 때 준비해야 할 돈이 늘어난 겁니다. 정부가 잔금 대출도 6억 원까지로 제한하면서 전용 59제곱미터를 분양받더라도 최소 10억 원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급한 대로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방법도 있지만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해 사실상 막혔습니다. 당장 연말까지 수억 원을 더 준비해야 하는 만큼 자금 부족을 이유로 청약 포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 부자는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무주택 서민의 경우 내 집 마련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분양을 미뤄온 강남권 단지들이 곳곳에서 후분양을 준비 중인 가운데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린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초여름의 불청객,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일명 러브버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천 계양산 일대를 뒤덮을 정도로 러브버그 개체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SNS를 중심으로 퍼졌는데요. 산 정상 곳곳이 마치 아스팔트 도로처럼 새까맣게 러브버그 사체가 수북이 쌓여 있고 날아다니는 러브버그의 앞을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누리꾼들은 벌레 싫어하는 사람은 기절할 것 같다, 재앙 수준이다, 아무리 익충이라지만 너무 심하다는 반응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대비 서울시의 러브버그 민원도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지자체는 익충인 만큼 살충제 등을 활용한 방역은 지양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7월 중순이면 급격히 줄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 그래도 개체수 조절이 이렇게나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행정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 행사가 어제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참전용사 고 서후원 중사 부친인 서영석 유가족 회장 등 전사자 유가족과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이희환 국가보훈부 차관이 자리했는데요. 특히 고 조천영 상사의 딸이자 올 3월에 임관한 조시은 해군 소위도 참여해 아버지와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해양 수호 임무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해 누리꾼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2002년 6월 29일 오전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해군 2함대 소속 고속정 참수리 357호정에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 이 과정에서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연평해전 용사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으며 단일 사건으로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기록한 삼풍백화점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를 맞아 희생된 이들과 유족을 기리는 추모식이 어제 엄수됐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매헌시민의 숲 삼풍참사 위령탑 앞에서 열린 추모식. 희생자 502명을 상징하는 분홍색 바람개비가 설치됐고 삼풍백화점 외관인 분홍색의 리본을 단 유족들은 눈물을 훔쳤는데요. 다른 사회적 참사 피해자 유족들의 연대 추모와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졌던 현장. 삼풍 유족회는 유가족 10명 중 6명이 아직도 외상 후 울분 장애를 겪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참사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통보한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예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관세를 협상한 뒤 어제 귀국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과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sending letters out starting pretty soon. No, we don't have to meet. 200개국과 모두 대화할 수 없으니 서한을 통해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겁니다. You're going to pay a 25% tariff or 35% or 50% or 10%. 현재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언급하며 무역 적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미길에 올라 첫 관세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과의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세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미국 상황이 유동적이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미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의 한국 참여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초호화 결혼식이 논란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결혼식을 마치 올림픽이나 영화제처럼 이탈리아의 도시 베네치아 전체에서 사흘간 진행하면서 도시 사유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끌벅적한 결혼식과 피로연을 마치고 요트에 오르는 베이조스 부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멋지게 포즈를 취하지만 모두가 이들 부부의 결혼식을 축하한 건 아닙니다. 베네치아의 상징 리알토 다리가 시위대의 조명탄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앞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에는 베이조스를 위한 공간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베네치아를 상품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다며 반발하는 겁니다. Prendere una città, svuotarla dei suoi abitanti, sostanzialmente privatizzarla per un matrimonio, per un evento festivo, ma che non porta nulla di positivo. 비판 여론에 결혼식 장소를 시내 중심에서 외곽으로 옮기고 베네치아 의회에 우리 돈 41억 원가량의 기부금도 전달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관광부는 베이조스의 결혼식이 우리 돈 1조 5천억 원 상당의 경제 효과를 낼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베네치아 연간 매출의 68%에 달하는 금액이라는 설명입니다. He wants to hold it here. I think it's good for Venice because it brings people in. There's a lot of people coming around, and I think it's good for tourism. 사흘간 열린 결혼식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부부를 포함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모델 킴 카다시안 등 유명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최근 전 세계가 극심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선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최소 3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남부 유럽에선 최고 기온이 42도에 이르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흙더미를 파헤칩니다. 굴착기까지 동원돼 구조 작업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을에 흐르던 강물과 멀쩡하던 구조물들은 진흙으로 뒤덮여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콜롬비아 북서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최소 22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Realmente que más gente está sepultada. Realmente esto fue una catástrofe de la naturaleza muy fuerte. 콜롬비아 정부는 400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인데 현지 매체는 올해 발생한 자연재해 중 사망자 규모가 가장 크다고 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폭염이 덮친 남부 유럽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이탈리아에선 시민들이 분수대에 손수건을 연신 적셨고 스페인 해변은 피서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Extremos, porque el año pasado pues al menos no se podía salir a esta hora, pero después ahora no, o sea, es fuerte y la gente consume más agua. 한낮 최고 기온이 42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그리스에선 높은 기온 탓에 산불 발생이 빈번해졌습니다. 콜롬비아는 지난 2022년부터 호우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고 있고 유럽도 연간 4만 4천 명의 폭염 환자가 집계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가 일회성이 아니라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자주 극단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매일 대중교통수단을 운전하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 운전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분들만 모아서 누가 더 베테랑인지를 겨루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폴란드로 떠나보시죠. 사람 키만한 볼링핀이 세워져 있고 커다란 공 하나가 놓여 있는데요. 트램 한 대가 다가와선 공을 가볍게 건드리자 볼링핀들이 모두 쓰러집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트램 운전사들을 위한 챔피언십이 열렸는데요. 이번엔 사람 모양에 닿지 않게 트램을 세우기도 하고 당구공을 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운전사의 정밀함과 대형 차량을 제어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경기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우승하게 되면 이번 가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세계 트램 운전사 챔피언십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다네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 26일 대낮에 하늘에서 커다란 불덩어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진에 맞먹는 굉음과 진동까지 일으켰다는데요. 그 정체를 확인하러 발빠르게 움직인 두 남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뭘 발견했을까요? 미국 조지아주의 한 마을. 남성이 작은 돌 조각을 들고 있는데요. 평범한 돌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하늘에서 실제로 유성이 떨어졌고 평소 운석을 수집해온 두 사람은 운석이 떨어졌을 걸로 예상하는 곳으로 찾아갔다고요. 그곳에서 손톱만한 운석 조각을 실제로 발견했는데요. 검고 반짝이는 모습이 운석이 타버린 흔적이라는군요. 운석을 향한 이들의 열정, 운석 사냥꾼이라고 할 만하네요. 15년간 사랑으로 키우던 반려동물을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기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을 낯선 곳에 보낼 위기에 처한 가족이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불을 덮고 소파에 편히 누운 돼지 한 마리. 미국 뉴욕의 한 가족에게 사랑받는 15살 반려돼지 루시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루시와 이별할 위기에 놓였다는데요. 누군가 루시 가족이 불법으로 돼지를 키우고 있다고 신고했고 뉴욕시가 불법이 맞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루시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어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루시 가족을 응원하려고 온라인 청원에도 서명했다고요.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크기가 작고 못생긴 과일들은 팔리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박을 맞은 천도복숭아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맛은 똑같은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철을 맞은 천도복숭아가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다소 작고 곳곳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한 달 전 경북 지역에 쏟아진 우박을 맞고 자란 천도복숭아입니다. 우박이 제일 무서운 게 생산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생산은 되는데 이거를 정품화하지 못하니까 버려야 되고 그러면서 정품 가격이 올라가는. 조금 못생겼지만 새콤달콤한 맛은 똑같습니다. 우박 피해로 복숭아 가격은 올랐는데 오히려 30%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조금 흠집이 있어도 뭐 가격 대비 그냥 뭐 맛도 괜찮고 정상 제품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예쁘지 않다고 버려지던 과일과 채소에 유통업계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양과 크기도 제각각이지만 맛과 품질은 크게 차이가 없어 인기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로 지갑이 얇아진 손님들이 찾으면서 1년 새 판매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채소의 약 15%, 과일의 22%가 생김새를 이유로 폐기되는 상황에서 못난이 농산물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배달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에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외식업체나 점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맘스터치는 상당수 매장이 배달 메뉴 가격을 평균 15% 인상했고 BHC 치킨은 배달앱에서 메뉴 가격을 올린 가맹점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는데요. 한국외식산업협회 측은 손해를 보면서 영업할 수는 없으니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외식 물가는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대형마트와 편의점들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선보인 400원대에서 500원대 저가의 PB라면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PB라면은 지난달 59만 5천여 개가 팔렸고 CU와 GS25 편의점 PB라면 역시 출시 이후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3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만 정작 반려동물은 날마다 평균 6시간 혼자 집에 남겨지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반려동물 양육비는 한 달 평균 19만 원이 넘었고 최근 2년 동안 평균 치료비는 100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청년들이 대마도에서 함께 특별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태권도와 K-팝, 일본 전통악기 샤미센이 우정의 하모니를 빚어냈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권도복 차림의 학생들이 가수 제니의 노래에 맞춰 절도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공중을 가로질러 6개의 송판을 가볍게 격파하는 순간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공연의 관객은 일본 본토보다 부산에서 더 가까운 섬 대마도의 고등학생들입니다. 四世大学を元にしたチアアップっていうドラマを見たことがあったんですけど、迫力をすごい近くで感じられた感じがして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우리 학생 200여 명에게도 무대에서의 교감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환호를 받을 때면 항상 희열을 느끼고 저희들의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측도 전통 현악기 샤미센 연주로 화답하며 공연장을 맑은 울림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만국 공통어인 음악과 춤 앞에서 심리적 거리감도 국경의 장벽도 희미해졌습니다. 일본 전통악기를 통해서 한국으로 넘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서도 너무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문화로 소통하는 양국 청년들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직항 항공기가 사라진 지 4년째입니다. 이런 열악한 정치 외교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의 미술 작품 전시회를 열고 교류를 이어가는 한국 작가들이 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전시실 한가운데 익살스러운 표정의 백색 도자기 인형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주도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현대미술 남영인 작가의 세라믹 토이 작품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전통 한지 위에 정감 어린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포근한 색감으로 덧댄 작품에 낯선 관람객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Я думаю, что основное отличие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корейские художники используют другую технику, соврем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и взгляд, он тоже отличается. 소재나 기법이 달라도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는 매 한 가지임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내용이나 주제 자체가 사랑이나 평안, 고요와 또 서로 다른 경계선에서의 이해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공감해 주신 거라고. 러시아 프리모리의 주립미술관에서는 낸시랭, 김정한 등 9명의 한국 작가 작품 59점이 오는 8월 3일까지 전시됩니다. 지난 4년 전쟁이 터졌고 직항도 끊어졌지만 전시회는 오히려 더욱 활기를 띱니다. 처음에는 블라디보스톡 지역에서만 소개를 하는 전시였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쌓이면서 모스크바에 계시는 분들도 이곳에 와서 찾아서 전시를 보시기도 하시고요. 한국의 의리에 러시아도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300만 점이 넘는 예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극동아시아 지역의 분관을 열면 한국 전시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Открытие центра «Эрмитаж Владивосток» планируется в конце 2027 года.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ежегодно на площадке Приморской картинной галереи проходят выставки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Эрмитажа,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знакомиться с тем богатым наследием, который хранит один из ведущих музеев мира. 지구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포화 속에서도 극동아시아의 한편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의 교류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관세 충격 최소화를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장품을 수출하는 경기도 내 한 기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수입국에 대한 전방위 과세에 나서면서 미국과의 계약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마련한 호주 말레이시아 수출 상담회를 통해 새로운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알게 된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도 바이어랑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 많고, 또 다른 업체 역시 유럽에서 열린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벨기에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MOU를 현장에서 체결을 하게 됐고요. 좋은 계기로 벨기에 대사관과 인연을 맺고 꾸준하게 이런 소통과 교류를 이어. 경기도가 미국발 관세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상담회와 해외 전시회를 진행한 결과 6억 14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이뤄냈습니다. 이 가운데 2억 7,700만 달러의 계약이 추진 중이고 실수출은 4,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의 상담 계약 실수출이 늘어난 것은 경기도형 수출 방파제 정책의 효과입니다.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해외 수출 거점을 25곳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지원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번 한 주도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대구를 비롯한 영남 내륙으로는 폭염경보로 특보가 격상됐습니다. 오늘 김천과 밀양의 한낮 기온이 36도, 전주 34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이나 무덥겠습니다.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영남 내륙으로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는 흐리겠고 남부는 구름 많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겠는데요. 특히 부산과 울산은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강원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6도 등으로 올여름 첫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